8월 주식시장 월봉상으로 일단 몸통 길이는 짧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중소형주와 코스닥주의 선전이 돋보였던 한 달이었는데요. 자, 9월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광공업 생산 두 달째 감소입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이 6월보다 1.6%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6월에 비해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외국인 카지노주 신고가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주식이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지노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손해보험주 종목별 반등 시도입니다. 손해보험주가 종목별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가장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카지노 주식들입니다. 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관광객들 한국으로 좀 입국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증설 이슈도 있고 GKL은 또 면세점 이슈도 있고 이슈도 좀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카지노주 대단합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카지노 주식들 어떻게 보세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제가 거의 한 달째 똑같은 주식들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이 혼조권이 들어갔을 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터플렉스라든가요, 영업무역, 그리고 이제 카지노 주식, 그리고 제일기획, 호텔스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그중 몇몇 주식들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과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두 회사 모두요, 결국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출입국자 마찬가지겠지만은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이 하실 텐데요. 중국 사람들의 베팅 규모는요, 일본 사람들 대비 평균 2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갬블링 회사들의 카지노 회사들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두 회사 모두 각각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 올라다 보니까 나오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남산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호텔의 증설 문제라든가요. 또 선상 카지노 얘기도 있고요.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영업장의 확대, 그리고 영종도 사업권에 대한 또 확대, 진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시장 환경과요, 중국의 관광이 늘어난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달 동안 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GKL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 PR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비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 대비 2배 정도가 비쌉니다. 시장 평균 대비.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PER 값은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에 일단 파라다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GKL이겠고요. 굳이 파라다이스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겸하면서요, 물량 조정을 조금 차익도 실현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난하겠습니다. 카지노 주식, 시장 환경과 업황, 그리고 재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보험주들, 손해보험주들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됐던 모험이 이제 보장률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조정 손을 댄다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슈거리였는데 결국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이미 어제 대책에서 나온 내용은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다. 그래서 별로 주가에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 어제 나온 대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험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30일 어제였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근본 이제 그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요. 이제 그 보험료가 이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어떤 그런 쪽에서 어떤 소비자의 좀 불만이 많았다는 점에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번 개선 대책의 목적 자체가 어떤 보험사 쪽의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좀 더 넓혔다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라든가 손실보험회사 모두 다 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주 계약 상품 출시로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켰고요. 또 보험료 갱신 기간 자체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 자기 부담금 비율을 원래 종전에는 10%로 고정됐었는데 이것을 10%에서 20%로 좀 선택권이 다시 또 확대되면서 좀 소비자들의 어떤 이익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의료비 청구 내용 확인을 위한 이제 전문 심사 기관을 이제 활용하는 어떤 근거나 체계가 마련되는 어떤 그런 방침도 지금 나오면서 특히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비 청구 내용을 이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료 지출이라든가 손해율 상승과 같은 어떤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 자체가 이제 실손 단독 상품 개발로 인해서 신계약 판매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단독 상품 출시와 더불어서 어떤 통합 상품 병행 판매가 허용되면서 어떤 장기보험의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훼손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 그 수개월간 이러한 그 실손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이들 그 보험주들이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번 그 대책 발표 등으로 좀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슈가 이제 자동차 보험 인하 여부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이제 9월 달을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시장의 의견이 많고요. 또 인하가 안 된다면은 손보사들이 이 개선에 좀 기여가 되겠지만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수익성에는 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리스크가 하나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좀 알려졌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규제 리스크가 일단은 조금 해소됐다는 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우려감 확산입니다. 스페인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지원 조건이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국채 매입을 요청을 하지 않겠다. 스페인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악재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도 막판에 이 얘기 나오면서 좀 낙폭이 좀 커졌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이황영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스페인에 대한 그 생각은 그리스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전략가들, 투자 전략가들이 보는 시각과 거의 좀 같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이 쉽게 얘기하면 좀 시체말라면 좀 배째라 분위기로 가는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흥정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시각이 매우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디스가 스페인에 대해서 신용등급의 그 조정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9월 말까지 분명히 그 조정을 할 것이라는 얘기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간당간당하죠. 지금 한 단계만 내려가면 완전히 정크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리스랑 똑같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슬로베키아의 총리는 또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을 난데없이 또 50%다 얘기하면서요. 시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요. 주식시장에 부담이 됐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드라기 지난 이미 8월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8월 한 달에 유럽 시장에서 가장 그 시장을 좀 반등시키는 요인을 했던 것은 드라기 총재의 립 서비스였습니다. 문제는 드라기 총재가 최근 들어서 공식 선상에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 어저께도 나왔지만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무슨 뭔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요. 이 모든 것이 결판은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날 22회 통화정책위에서 뭔가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것이 누굴 핑계댈 것이 없고요. 나와야지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유로존의 우려감은 전면적으로 시장에 재부각될 수 있는 그런 중체된 시점에 다음 주 말이면 다시 들어오게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유로존 국가들의 스페인에 대한 대응을 보면은 좀 얼른다 그럴까 좀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구제금융 신청에 또 뭐 심평사에서는 등급 강등 없다 뭐 이렇게까지 밝히고 막 이랬는데 정말 뭐 그리스처럼 구제금융 조건이라든지 이걸 놓고선 스페인에서 그야말로 튕기는 분위기로 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8월 달은 큰 뭐 사건 없이 지나갔는데 9월 달에는 뭔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많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인 문제도 그렇지만 경기 문제, 글로벌 경기 침체 문제가 지금 다시 또 지금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8월 경기 기대 지수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5달째 지금 높아지고 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그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가 안 좋다. 세계 경제 이미 중국은 지표가 가장 먼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최현기 연구원께서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유로존 쪽은 이제 재정 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재정 위기 여파에 따른 실물 경기 지표의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이제 8월 경기 신뢰 지수가 이제 전월에 87.9포인트보다 하락한 86.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09년 8월 이래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해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제조업 신뢰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신뢰지수는 모두 마이너스 10%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특히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에 마이너스 21.5포인트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한 마이너스 2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유로존 경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 수준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어떤 유로존 선도 국가들의 어떤 펀더멘털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8월 실업자 수가 전월 대비 9,000명 증가한 290만 명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또 실업률 역시 전월에 6.8%의 한 걸음도 나가서지 못하면서 전월과 비슷한 6.8%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그 성장 모멘텀 자체가 고용시장 안정에서 좀 기인한 바가 좀 큰데요. 연내 고용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좀 긍정적인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좀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경제 역시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폭 자체는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발표되었듯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8개월 내 다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그 일본 경기 회복 속도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는 분기별로 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9월달 이후에 어떤 상황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좀 1%에 못 미치는 어떤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위기가 실물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실물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글쎄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을 지배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물의 뒷받침 없이 시장이 오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결국은 재정 위기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실물적으로도 좀 어떤 개선 조짐이 나타날 텐데 9월 달엔 이것저것 어떤 실질적인 액션들이 나오면서 뭔가 좀 해결의 돌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9월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9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회복을 했었죠. 근데 거의 소리 소문 없이 그래도 시장은 상당히 좀 선전을 했던 한 달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다는 점인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 이제 9월에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변수들 좀 꼽아주시고요. 9월 시장 전망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오늘 이제 미국 잭슨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9월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또 9월 13일에는 미 FOMC 회의 등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소프트 패치 국면에 좀 근접한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가 7월달 들어서면서 미국 주택 시장 지표를 중심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 연준의 지난 통화정책 회의의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어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잭슨홀 연설뿐만 아니라 9월 달에 열리는 미 FOMC 회의에서의 어떤 3차 양적 완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시장에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미 연준은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어떤 태도를 좀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경기 회복 속도가 어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의사록에도 밝혔듯이 이제 미 연준이 시행할 만한 어떤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는 과연 국채 매입에 있어서 MBS의 어떤 채권을 매입 대상 채권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또 초과지준불이익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립 서비스를 해주면서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쪽을 살펴보면은 이제 22 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어떤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좀 소폭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돼서는 앞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필요한 어떤 상황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독일 메르켈 총리가 22 총재 입장을 좀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분데스방크의 어떤 의장은 좀 계속적으로 어떤 국채 매입에 반대하는 등 어떤 그런 측면의 불확실성이 9월 6일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여부도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로존 실물 경제 지표가 앞서도 살펴봤듯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어떤 재정위기 대응책이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달 이벤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8월의 흐름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벤트를 확인한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미 연준 같은 경우도 3차 양적 완화의 어떤 정책의 시행 시점을 보느냐 아니면은 어떤 조치가 시행될 것이냐 어떤 그런 것 중에 좀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9월달 어떻게든 시장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높은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께서는 9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1시 반쯤에 삼성전자가 일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얘기부터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물론 특허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와 애플컴퓨터의 소송은요, 어떤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큰 건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해하신 분 잘 계시겠지만 결국 동기화 부분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와의 동기화 부분에서의 어떤 기능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난번과 같은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요, 통신 어떤 페이턴트랑 큰 상관은 없는 거로 알려져요. 안 거로 저는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 보이고요. 일단 메인 게임은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9월 부분인데요. 전 9월 시장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8월 시장에서 결국 S&P 기준으로요. 결국 2008년 가을 이후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물론 경제 지표는 조금씩 좋아졌지만 결국 하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정책적인 어떤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정책 기대감에서 출발한 시장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도 샀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도 샀고, 우리 시장도 1900까지 다시 한번 갔다 와 있고요. 지금 현재도 1900선에서 위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정책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단순하죠. 시장이 계속 가려 그러면 정책 기대감이 정책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겠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ECB의 통화 정책에서도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미국에서도 영적화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기업 실적도 크게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별로 없으면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번 10월달 회의는 미국에서 대선 앞두고 불과 2, 3주를 앞이기 때문에 큰 가능성이 없고요. 12월까지 미뤄지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미국 시장은 경제 자체랑 기업 수익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에 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것은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험난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장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투시 본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외국인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건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음은 투신인데요. 투신은 1900 이상에서 그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 1800 후반부터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1900에서 좀 익숙한 지수대에서 돈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 개인 투자가만의 주식을 사기에는 지금 역부족이고요. 1900 이상 1950, 2000을 가기 위해선 외국인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심 섹터는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면은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그 뒤에는 외국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역시 IT와 자동차가 핵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유화학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죠. 시장이 대밀릴 경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같이 대밀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시장이 될 만한 주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거의 보름여 동안에요. IT 자동차가 아닌 지수랑 상관없는 것이 민주주의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중소형 코스닥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도 있고요. 굳이 한다 그러면 실적을 수반하는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주식들, 그러면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영업무역이 됐건 인터플렉스가 됐건 호텔 신라가 됐건 카지노가 됐건 그런 주식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아마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밀리면 이런 주식들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9월 주식시장은 어쨌든 정책 기대감의 검증 과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